유행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상황,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실 때마다 첫 질문을 이걸 드리는데요. 어디까지 와 있느냐? 지난번에 왜 여쭤볼 때는 16부작 미니 시리즈의 15부 후반을 지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16부가 시작이 됐습니까? 지금은 15부 엔딩 정도의 시점이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요. 15부군요. 네, 그리고 이 오미크론 유행 기간이 매우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한 16화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16화에서 유행 정점이 끝나는 순간까지의 확인 그리고 그 다음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까지도 저희가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이 지금 유행 상황을 보면 파고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높게 올라갔다면 빨리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아니라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만 영국이나 외국의 상황들을 보면 다시 한번 두 번째 웨이브가 오고 있고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부르는 BA2의 유행들이 다시 한번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유행 정점에서 BA2의 유행도 겹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파도가 더 큰 것이지만 하지만 그 다음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백신 접종으로 획득한 면역이나 감염을 통해서 획득한 면역이 감소한다라면 다음 파도가 한 번 더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의 파도가 한번 꺾이더라도 그 다음에 또 다른 파도가 있다. 그리고 그 파도가 얼마만큼 빠르게 내려갈지는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15부 후반이라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약간 좀 기운이 빠지네요. 근데 확진자는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통상 중환자 파도는 확진자보다 한 2, 3주 뒤에 오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3월 말 4월 초 이때쯤에 중환자 수는 급증할 거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중환자의 정점은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조금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최근 들어서 중환자가 증가하는 속도가 조금 꺾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구용 치료제의 효과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사망자가 워낙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증가 속도가 늦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부정적인 부분은 아직도 실제로 코로나19 재원 중환자 이외에도 병상을 점유하고 있는 환자들의 숫자가 50% 이상 더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2,800병상 아래로 정점에서 내려갈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예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현장에서는 이미 한계에 와 있다, 의료 체계가. 이런 이야기도 계속해서 경고가 나오는데 어때요? 네, 현장은 한 번도 쉬웠던 적은 없고요. 특히 지금은 중증 병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또 숨겨진 영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병상 배정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빈 병상을 찾아서 환자들을 넣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수분 노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점유율에서도 어느 정도는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보건소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병상을 확인하면서 이송을 하고 있는 건가요? 중앙정부에 계시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남은 병상들을 찾아서 그 병상에 이송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죠. 네. 중환자 병상이 지역별로 이렇게 편차가 좀 있던데요. 그러니까 뭐 광주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다 차 있다는 보도를 제가 봤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역 간의 불균형도 큰 문제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증 병상이 여유가 있기 마련이고요.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해지기 때문에 지역에서 중환자가 발생했을 때 수도권에서 수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이송 체계의 확립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초반부터 계속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잘 작동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제대로 갖춰지질 않은 겁니까? 지금도 어느 정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숫자 자체가 몇 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시스템에 부하가 가해지는 것으로 봐야겠죠. 부하가 너무 커서. 자, 지금 검사 체계가 실제 감염자의 한 절반 정도를 찾아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역사회에 확인되지 않은 감염자들이 훨씬 많다는 뜻입니까? 영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진단검사를 매우 적극적으로 하는 나라들에서도 전체 감염자 중에 약 절반 정도만 찾아냈던 것으로 이때까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도 적극적으로 쓰고 있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그래도 진단검사 체계를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정도의 비율이 유지된다라고 보면은 하루에 지금 50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온다라면 전체 감염 규모는 100만 명 정도 된다라는 뜻이고 네. 100만 명이면 하루에 2%가 감염으로 면역을 획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의 속도가 정말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간 내려갈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제가 자꾸 희망회로로 돌리게 되는데 하루에 2% 비율로 감염을 통한 자연 면역을 획득한다면 이게 일주일이면 14%잖아요.
2주만 돼도 20%가 훨씬 넘어가는 규모가 되는데 그러면 유행 정점이 빨리 좀 꺾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시점이 다음 주 초 정도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보다 조금 며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다음 주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 약간은 감소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감소는 하는데 또 약간은 이네요. 자, 21일부터 2주 동안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 오늘 발표됐죠?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국민들의 일상 속의 불편함을 초래했던 사적 모임 인원을 현재 6인에서 8인으로 소폭 조정합니다. 그 외에 행사 규모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정이 본격적인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에 대해서 기대에 못 미치는 면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여러 의견 수렴과 심사숙고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말씀을 양해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된 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 전까지는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고 정부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은 최소한도로 조정을 하되 정점 이후 유행 규모와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하면서 점차적으로 완화하기로 검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역 원칙이 유행을 그냥 억제하고 통제하겠다 해서 일부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좀 풀고 가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미 전환된 지 오래됐고. 하지만 최근에 이 파도가 워낙 높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방역 완화가 말이 되느냐 이런 지적들도 나와요.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순서가 바뀌었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조금 버티다가 지금 정점에 다가오는 순간부터 점진적으로 완화를 했다라면 조금 더 안정적인 상황이 될 텐데 그래도 추가적인 완화를 하지 않고 조금 기다리기로 결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중환자의 정점까지 확인이 된다라면 그때부터는 유행 억제를 위한 대부분의 정책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네. 한 2주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그 2주 동안 더 급격하게 완화를 한다라면 중환자 진료 체계가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을 조금 줄여보자라는 선택인 것 같은데 그 전에도 위험 부담을 조금 더 줄여뒀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파도의 위가 조금 더 낮았겠죠, 그러면. 네. 네. 그렇게 되면 그냥 파도의 위만 낮은 게 아니라 중환자도 줄 거고 그렇게 되면 사망자도 조금 더 적은 상태로 넘어갈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쉬움은 있습니다. 핵심은 역시 피해 최소화잖아요. 중환자가 적게 발생해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숨지는 분들이 적어야 하고 핵심적인 무기는 지금은 이제 치료약도 괜찮은 무기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남아있는 선택은 거의 경구용 치료제의 확보를 늘리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이 경구용 치료제의 투약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확보한 물량이 너무 적은데 유행은 너무 크다 보니까 공급이 모자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공급됐다고 하더라도 투약 대상자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현장에서의 혼선 때문에 투약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고위험군에 집중해서 투약하는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피해의 규모를 줄이는 데는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투약과 관련한 혼선이 있다면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여러 가지 병용 금기 약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것들에 좀 어려움들이 있고 어느 약은 끊고 이걸 드셔야 되는지 아니면 끊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드시는 건지 거기에 있어서 가이드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임상 선생님들께서는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약을 끊더라도 팍슬로비드를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판단들을 내리시는데요. 이런 위험 부담을 일선에서 진료하시는 분들께 완전히 잘 전달이 되냐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팍슬로비드나 여러 가지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도 괴담처럼 확산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저희가 잘 정보 전달을 해야겠죠. 네. 백신 접종 초기에는 안티백서들과 이 오염된 정보를 가려내는 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싸워왔는데 이제는 또 이거 가지고도 문제군요. 자, 근데 수급 자체도 좀 문제인가요? 물량 자체가 좀 부족한 겁니까, 팍슬로비드가? 전 세계적으로 이 약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더 많이 가져오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팍슬로비드가 실제 투약 데이터를 보면 정말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만 더 많이 가져오긴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정책적으로는 그렇고 일단 국내에 한 10만 명분 정도가 보유돼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요.
내가 팍슬로비드 처방을 받고 싶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일단 투약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투약 기준에 연령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고위험군들이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시면 가급적이면 투약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연세가 65세 이상입니까? 네, 65세로 되어 있는데요. 네. 하지만 50세 이상이더라도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투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약을 원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거를 보건소에 문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임상 선생님께 진료하는 과정에서 투약이 필요하고 처방이 필요하고 투약을 받으시고 싶다라고 꼭 말씀을 해주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만약에 처방을 받으면 동네 약국에서 팍슬로비드를 쉽게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요. 지정되어 있는 약국들이 있고요. 지정되어 있는 약국들의 약품들이 다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이제 처방을 받아서 투약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지역별로 그것도 편차가 있습니까 혹시? 이게 문제가 지역별로 재고가 있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는 재고가 없지만 어떤 지역엔 재고가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근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보급을 너무 낮은 단위까지 하게 되다 보면은 중앙 집중으로 보급하는 것보다는 시간은 빨라질 수 있지만 공급에 불균형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야, 이거 어렵네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팍슬로비드 처방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 지역 거점에 있는 어떤 약국에 확인했는데 재고가 없다면 다른 지역의 약국에 또 전화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런 상황인 겁니다. 쉽지 않네요. 자, 동네 병원들은 또 신속 항원 검사 업무 너무 어렵다. 사람들이 너무 밀려든다. 이런 불만들 많이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진단검사 체계의 접근성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그래도 다행스러운 면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행이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검사 건수가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도 불안하실 수밖에 없죠. 지금 양성률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감염자들끼리 모여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서 감염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것들은 유행 정점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혼선이고 장기적으로 코로나19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일반 병의원에서도 교차 감염의 우려 없이 진단검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계적인 지원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일단 유행 정점은 지나가야 됩니다. 네. 계속 들어봐도 일단 16부가 끝나야 될 것 같다는데 15부 자체도 너무 길게 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자, 이제 일단은 이미 걸린 분들도 많고 점점 지금 감염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백신으로 얻은 항체와 감염을 통해서 얻은 항체 이게 좀 다릅니까? 그런 항체가 있어서 조금은 특성이 다릅니다만 전체적인 특성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백신 접종을 얻은 면역이든 감염으로 얻은 면역이든 감소한다는 사실인 거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게 되면 재감염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옵니다. 특히 외국 데이터를 보면 델타 변이에 감염됐던 사람들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는 사례들은 매우 빈번하게 나오거든요. 하지만 재감염이 됐을 때에는 중증화율이 매우 감소하게 되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감염이 되면서 조금 더 토착 질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백신 관련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릴게요. 21일부터 소아 1차, 청소년 3차 접종이 시작된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소아들에 대한 백신 접종 권고할 만합니까? 저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비만이나 당뇨병 같은 질환들이 있는 아이는 강력하게 접종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접종 속도로 봐서는 아이들이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게 되고 확진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접종을 해야 되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되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의 크기는 크지 않습니다만 손해보다는 이익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권고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권고한다. 이런 취지네요. 네, 정재훈 교수였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4시엔 사사건건.